1905년 5월 한인 1030여 명이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애니깽, 즉 선인장 농장에 배치돼서 새벽 4시부터 일몰까지 일을 했고요. 황성신문은 농노들의 비참한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며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폭로하기도 했죠. 이렇게 고된 환경에서도 이주 한인들은 독립운동에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김동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자, 3월 한 달 동안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간은 홍범도 장군의 묘비를 찾은 얘기, 또 둘째 주에는 일본에 남아있는 강제징용의 현장, 지난주에는 윤동주 시인의 흔적을 따라가 봤고요. 오늘은 멕시코로 가는 거죠? 네, 멕시코로 가보겠습니다. 네. 멕시코에도 어떤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아시아 지역의 그 이민사를 잠깐만 짚고 갈게요. 아,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봐야 됩니까? 네. 아, 동아시아 이민사. 네. 원래 이제 중국 사람들이 먼저 네. 국외로 이제 이민을 가기 시작해요. 네. 그게 아편전쟁 이후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하와이 경우도 중국 사람들이 먼저 가고요. 나중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대한제국 사람들이었어요. 이 멕시코 이민도요, 똑같은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갑니다. 중국, 일본, 이제 한국. 예, 이렇게 되는 거죠. 1905년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멕시코는 당시에 애니깽 농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용설란이라는 작물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선박에서 쓰는 밧줄을 만드는 용도로 당시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밧줄 다 이걸로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이제 질겨요, 되게. 그럼요. 그래서 열을 가해가지고 여기서 섬유를 추출해서 그걸 꼬우면 아주 질긴 밧줄이 되는 거거든요. 끊어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노동 집약적인 이제 산업이어가지고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이 갔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좀 속된 말로 만만디야. 일 잘 못해.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넘어가요. 근데 일본 사람들 가보면 이게 소문이 좀 안 좋게 나요. 일본 내부에서. 가면 너무 고생한다. 멕시코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1904년에 이 애니깽 농장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존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일본에 갑니다. 그래서 다시 모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니깽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으려고. 근데 이제 소문이 안 좋으니까 모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존 마이어스가 이때 눈을 돌려서 딱 본 곳이 대한제국이었던 거죠. 그래서 존 마이어스가 대한제국에 1904년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방도 붙이고 이제 뭐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모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의료 혜택도 잘 받는다. 아이들도 잘 가르칠 수 있다. 뭐 하여튼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감언 이설로 사람들한테 홍보를 하게 돼요. 근데 이때가 이제 1904년 5년 요때잖아요. 네. 을사늑약이 1905년이잖아요. 네. 그리고 하와이 이민이 1902년부터 5년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와이 이민자들이 잘 정착해서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이제 소문도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이제 욕구들이 좀 있었어요. 사회 정세도 좀 불안하고. 어차피 우리나라가 너무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033명의 사람들이 모객이 돼요. 이게 불법적인 이민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대한제국이 허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와이 이민하고 달랐던 거는 하와이 이민은 국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최초의 이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허가가 있었죠. 허가가 있었죠. 고종이 이거는 승인한 거예요. 근데 이 멕시코 이민은 전혀 그런 이제 과정 없이 존 마이어스라는 개인 브로커가 이민 브로커가 대한제국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모객해서 이제 용선을 난 그 애니깽 밭으로 배에 태워서 보낸 거죠. 근데 이제 한 40일을 가거든요. 배로. 태평양을 건너가요. 멕시코 지금도 멀잖아요. 멀죠. 직항도 잘 없고. 근데 배로 어떻게 가요? 근데 가다가 3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배멀미도 심했을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영국 상선 1포도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만든 이제 배인데 먹을 것도 분명히 별로였을 거고 위생 상태도 안 좋았을 거고 배멀미도 심했을 거고. 닭장처럼 사람을 그렇죠. 화물칸을 개조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타고 왔대요. 네.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아이들도 2명 죽고 이러면서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이제 곡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40여일 동안 가가지고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멕시코의 살리나 크루즈라는 해변이었어요. 거기에 딱 도착해서 이제 1905년 5월부터 꼬리에 안호라는 말이 이 멕시코 땅에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민이 시작됩니다. 네.
사실 그 19세기의 식민지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아무튼 그 제국주의들이 인력으로 빼간 게 인도 노동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쿨리라고 했었고, 근데 쿨리 다음으로 눈을 돌린 게 동아시아,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차례로 그렇죠. 빼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국이 마지막 차를 탔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은 데로만 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근데 이게 다행이었던 거는 멕시코 이민은 딱 한 차례로 끝났다는 거. 이 존 마이어스 이걸로 끝납니까? 예, 그걸로 끝납니다. 그럼 지금 멕시코에 있는 우리 후손들은 전부 이 1033명의 후손들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분들이 나중에 또 쿠바까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아, 이분들이? 예. 자, 오늘 그 얘기를 계속 할 텐데요. 예. 황성신문에 이분이 광고를 냅니다. 묵서가는 미합중국과 이웃한 문명 부강국이니 수토가 아주 좋고 기후도 따뜻하고 부자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적어 노동자를 구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한국인도 그곳에 가면 반드시 큰 이득을 볼 것이다. 이 말로 1000명이나 꼬셔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1000명 중에는요, 가족 단위 이민자도 있었고요. 이제 99군대 군인 출신들이 있었고요. 또 거리에 불황아들이 있었어요. 고아들. 네. 그 아이들, 이 존 마이어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모객할 때, 야, 그 거리에 있는 애들 좀 많이 데려와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값도 싸고, 월급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말도 빨리 배울 거고, 빠릿빠릿 하니까 부모도 없고, 얼마나 쓰기 좋아요, 불이기. 그러니까 아이들도 많이 데려가요, 또 이게. 그러니까 이 멕시코 이민은 불법적인 아동 노동 착취 이민이기도 했어요, 이게. 노동자 훔치기에 가까운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설득도 뭐 정당한 방법으로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황성신문에 난 이 광고도 다 허위 과장 광고였던 거예요. 가보니까. 전혀 이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정말 노동자를 구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용설란 농장에 처박히는 거잖아요. 4년 동안 그것도 네. 계약 노동자로. 아, 4년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예. 무조건 4년이에요. 이 사람들 거기서는 국적이 주어지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배가 도착했을 때 국적 문제가 좀 불거져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수습하는 또 시간이 걸리고요. 나중에 더 문제가 되는 게 이 멕시코에 있던 사람들이 쿠바로 갔어요. 네. 근데 쿠바로 들어갈 때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냐? 아니 근데 한국은 대안적으로 없어졌어요. 네네. 멕시코 사람이냐? 이거 불명확하잖아요. 그랬겠네요.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요. 네. 네, 이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또 해드리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멕시코 농장의 근무 환경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0명의 사람들이 메리다라는 곳으로 가거든요. 메리다. 메리다가 어디냐면 네. 그 유카탄주 그러니까 칸쿤 이제 많이 가시잖아요. 네. 놀러들 많이 가시는데 그 칸쿤이 있는 그 유카탄주의 주도 가장 큰 도시예요. 네. 그 메리다 주변에 다 애니킹 농장이었던 거예요. 이제 메리다에 딱 도착했어요.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쫙 들어가는데 20여 개 이제 농장주들이 말을 타고 이 사람들을 딱 보고 있는 거죠. 이제 환영식이라는 미명하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고르려고 왔군요. 그렇죠. 네. 너 힘 잘 쓰겠다 이리 와. 근데 가족 단위 이민자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 가족 단위 이민자들을 한 가족당 한 농장에 배치해 줬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가족이 찢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찢어지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다 찢어진 거예요? 아, 일부러 찢은 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요. 남편만 필요해. 나는 쟤. 근데 이제 또 뭐 자식들이나 또 이렇게 와이프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농장에 또 데려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간 시장이 따로 없는 풍경이었을 거 아니에요. 막 울음바다가 됐을 거고. 그래서 20여 개 농장으로 분산 배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보니까 이제 농장주들 이제 조선 남자들, 이게 대한제국 남자들 딱 봤을 때 너무 이상한 게 이제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상투. 네. 그거부터 잘라요. 댕강. 아이고. 상투가 쟁강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옷도 이제 거기 현지식으로 다 입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농장에 투입되죠. 근데 이제 용설란이라는 게 보면은 가시가 되게 돋쳐 있어요. 이게 억세요, 되게. 네. 근데 멋 모르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잡아서 이제 잘라댄 거죠.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손이 찔리고 베이고 막 피투성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겠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 이제 그 안 사람들이 이제 머리가 좋은 게 이게 남편이 그렇게 막 상처 입고 들어오니까 이 마야인들이 거기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마야인들이 쓰지 않는 장갑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생산량이 더 높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밟아 나가면서 애니깽 농장에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자료 찾아보다가 이게 뭉클했던 지점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한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된장고추장 먹어야 되잖아요. 네. 갔는데 없잖아요. 없죠. 어떻게 했을까요? 만들었겠죠.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대요? 현지 콩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걸 또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 입맛이라는 거는 정말 세대를 계속 내려가도 네. 입맛은 계속 남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미각하고 청각은 보수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렸을 때 익숙해진 게 잘 안 바뀐다는 그렇죠. 얘기를 예. 하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노래도 왜 어렸을 때 들은 거 평생 듣잖아요. 맞아요. 네. 안 잊어먹고. 용설란이요. 사실은 어떤 걸로 저는 익숙하냐면 이게 꽃이 잘 안 피는 선인장이잖아요. 네. 근데 아주 귀한 손님이 올 때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꽃을 핀대요. 음. 그런 걸로 저는 익숙합니다. 아. 그래서 제주에 무슨 공원에 있는 용설란에서 꽃이 폈다 이런 기사를 봤던 기억들이 나요. 이게 선인장 치고 사이즈가 좀 크지 않습니까? 커요. 그리고 제가 제주도에 발령이 났었는데 발령 나던 해에 그 꽃이 펴가지고 나를 환영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약간 좋은 의미의 선인장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우리 역사로 봤을 때는 되게 진짜 순환의 상징이죠. 이게. 고통의 상징 같은 네. 거죠. 저는 애니깽이 용설란인지도 몰랐어요. 이 용설란 농장에 이런 식으로 그냥 난 쟤 골라서 간 우리 노동자들 당연히 정당한 대우 같은 건 못 받았겠네요. 당시 이 한인 노동자들의 몸값이요 돼지보다 쌌어요. 실제로. 그래서 먼저 왔던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허웨이라는 사람이 네. 아니 저 조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중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인지 알잖아요. 와서 봤는데 막 신발도 제대로 없고 막 헐벗고 쟤네 돼지값보다 싸고 막 이러니까 너무 이게 모습이 안 좋으니까 편지를 써요. 아 여기 조선 사람들 왔는데 진짜 뭐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런 내용의 이제 편지를 써서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보내거든요. 네. 이 허웨이라는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소식이 샌프란시스코 그 중국인 신문에 실려요. 네. 근데 그거를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한국 사람들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소식을 다시 고구로 알려지는 거예요. 대한제국에. 역으로. 네. 그래서 고종이 알게 돼요. 이 사실을. 그 아까 말했던 그 황성신문에 기사가 났다는 게 이렇게 전해진 겁니까? 그렇죠. 아. 역으로 또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런 과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냈던 신문에 이 고초를 받고 있다 우리 동포들이 멕시코에서 이 소식이 또 전해지는 거죠. 그 중국분은 감사하네요. 감사하죠. 고마운 사람이죠.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멕시코에 끌려갔던 우리 선조들의 어떤 어려움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종이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네. 현지 조사를 이제 시도하는데 우리 그때 뭐 국력이 됩니까? 거기까지 갈 배도 없고. 그래서 윤치호를 시켜가지고 뭐 좀 조사해봐라 했는데 윤치호가 하와이까지 갔다가 뭐 여비가 떨어졌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다 돌아오고요. 그 미국에 있는 동포들한테 좀 조사를 해달라고 뭐 부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 차원에서 이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되죠.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멕시코 땅에 남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거죠. 그 우리 멕시코 노동자들이 4년 계약이라고 했는데 저는 4년 안에 끝나지도 않았을 것 같고 4년 동안 대우도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저 사실 때리는 것도 많았을 것 같고 밥도 잘 안 주거나 노동 시간이 뭐 살벌하게 길거나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노동 시간은요 새벽 4시나 5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육갓단 거기를 가보면 햇볕이 정말 따가워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12시간 정도를 일을 한다? 그리고 이 노동자들은 항구에서 이 멕시코까지 오는 그 여비를 땡겨 쓴 거예요. 빚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배싹을 네, 받았군요. 그렇죠. 자기들이 모셔가면서. 그렇죠. 여비를 깔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까나가야 되는 상황. 그리고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이제 그 식료품도 사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을 참지 못해서 농장을 도망치는 사람도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도 추노꾼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고 길이 어둑하니까 다 잡혀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시도친 애니깽 다발 위에 거꾸로 이제 눕혀가지고 이제 채찍을 맞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그린 게 김영하 선생님이 쓴 그 검은꽃이라는 그 소설에 잘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소설이 아니고요. 그 메리다 인근에 야스체라는 농장이 있었는데 그 야스체 농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내용이에요. 실제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때리고요. 근데 그거를 동포들이 보다 못해갖고 폭동을 일으켜요. 이 농장에서. 네. 그래서 농장주를 잡아다가 거의 죽이기 직전까지 가는데 죽이지는 않고 이제 풀어주거든요. 그래서 농장주들이 이 조선 사람들한테 이제 겁을 먹고
다시는 그 농장에 안 오고 자기 대리인을 시켜갖고 농장을 관리하게 하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데가 바로 야스체란 농장입니다. 그래서 그 검은 꽃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고요. 뭐 이후에 대우는 조금 낮아졌겠습니다. 이제 채찍이 없어졌대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우를 받은 거죠. 그 농장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습니다. 그 용설란 아직도 거기서 재배합니까? 재배는 안 해요. 제가 가봤더니 이게 폐허가 된 농장들이 많죠. 네. 그 일부 또 농장 하는 데들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나일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밧줄을 그 용설란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술 담거나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네. 예. 지금 이제 폐허가 돼 있다. 농장들이. 이 동네도 가셨군요. 갔죠, 멕시코. 가서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아니, 멕시코를 가는 사람 저도 많이 봤어요. 칸쿤 가는 사람 많이 봤는데 메리다 가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거기 우리 역사가 있다는데. 메리다에.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일했다는 그 농장들을 여러 군데 찾아다녀가 봤죠. 네. 그랬더니 대부분 폐허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했던 게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폐허여서 남아 있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골이라 이거를 부시려면 돈이 들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고스란히 다 남아있어요, 이게. 뭐가 남아 있어요, 뭐가? 그 애니깽 농장에 농장 옛날에 했던 뭐 이렇게 열을 가해서 쪘던 그 흔적들, 그 다음에 굴뚝들, 그 다음에 숙소터, 뭐 우물터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 우리나라 선조들이 살았던 숙소터가. 네, 네. 여기다, 뭐 우물 여기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버스 기다리면서 거기 구멍가게가 하나 있길래 그 짧은 스페인어로 여기 코리아노 옛날에 살지 않았냐 했더니 여기 옛날에 뭐 많았다. 한국 사람들 막 좀 나이 드신 분들 예. 그런 증언도 해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농장이 없어진 다음에도 거기에 많이 남아 있었군요. 일부 남아 계셨어요. 후손들이. 그래서 한 분 정도 만나봤어요. 그 그래요? 인근에 살고 계신 분. 네네. 이제 3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제 현직 분하고 결혼하셔서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의 뿌리라는 것만 알지 그런 이제 뭐 자세한 기록들은 잘 모른다. 이제 그렇게 점점 돼 가고 있는 이제 과정 속에서 어떤 한 분을 이제 만나게 됐죠. 네. 그 2021년에 내시는 뭉우리돌의 바다. 네. 그 책의 표지가 멕시코에서 찍으신 거 아닙니까? 네, 그 뭉우리돌의 바다 이제 표지를 메리다 애니깽 농장에서 찍었는데요. 이제 사진을 찍기 전에 고민을 했죠. 야, 이 농장을 어떻게 찍을까? 근데 이제 기록을 찾아보니까 새벽 한 5시 정도부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4시 반쯤 나가서 카메라를 세팅해놓고 5시에 맞춰서 딱 찍은 사진이에요. 그 의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일터에 나왔을 때 처음으로 봤을 법한 빛은 어떤 풍경이었을까? 그 빛은 이 사람들한테 희망의 빛이었을까? 체념의 빛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 빛을 똑같이 느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표지를 썼던 거죠. 그 표지에 있는 이게 용설란입니까? 네. 남아 있네요. 남아 있습니다.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재배를 안 한다 뿐이지 남아 있긴 남아. 일부 재배를 하죠.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는 용설란이.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찍으신 거군요. 네, 메리다에 남아 있는 그 용설란 이제 농장을 찾아가서 그렇게 새벽 5시에 찍었죠. 그래서 새벽 5시에 그 현장을 봤더니 어떤 빛이든가요? 처음에는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농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자살하시는 분도 있었고, 도망치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체념하고 그냥 농장 일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뭐 다양한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와,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점점 저 빛은 희망의 빛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의미는 변하지 않았을까. 같은 빛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살았던 분들이 독립운동을 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국가에서 어떤 하나의 보호장치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그냥 와버렸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국가에서 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망스러울 것 같잖아요. 전 원망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원망했을 것 같아요. 네. 도대체 고종은 우리 뭐 왕이라며 도대체 뭘 해준 거냐. 우리를 이런 데다 그냥 오게 만들고 그런 원망을 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딱 4년 뒤에 메리다에다 용설란 이제 애니깽 농장에서 해방이 된 다음에 뭘 만드냐면 숙무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숙무주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력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고 독립을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를 숭상한다 해서 숙무학교라는 걸 만드는데 이게 독립군 양성학교예요. 메리다에다 독립군 양성학교를 만들어요. 국어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역사교육 시키고 그다음에
군대 교육 시켜가지고 이 학생들을 독립군으로 길러서 장차 연해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이제 큰 뜻을 품고 학교를 개교해서 운영을 해요. 실제 한 3년에서 4년 정도를. 그리고 모금 운동도 따로 합니다. 왜? 멕시코에서 키우면 뭐예요? 실제 싸우질 못하는데 일본군이 없는데. 네. 그 배 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해주나 만주로. 그럼 배 타고 보내려면 배 싸게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된다 해서 또 모금 활동을 따로 해요. 일전 모금 운동 이런 것들. 그 현장이 지금은 메리다의 그냥 시장터가 돼버렸죠. 숙모학교가 네, 숙모학교가. 시장터가 됐습니다. 네, 시장터가 됐어요. 재래시장터가 돼버렸어요. 없어지고. 네. 근데 이 숙모학교가요. 신흥무관학교 설립보다 빨랐어요. 그랬겠네요.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이렇게 그때 가야 이제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되거든요. 여기는 1905년에 도착했으니까. 1909년 10년이에요. 여기는. 네, 그랬겠네요. 더 빨랐다니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다 독립군 양성학교를 만들었을까? 아니 이 당시에 도대체 나라란 고향이란 이분들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아니 그 분명히 어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환경에서도 이미 삶이 어려웠었던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니까 이 좋은 어쩌고 하는 사람이 정말, 꼬시는데 넘어갔을 거고 그렇죠. 심지어 거리에 불황자였던 아이들까지 갔으면 사실 국가에 대한 무슨 사랑이 있거나 애정이 있거나 저는 이거 없어도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도요. 근데 4년을 그 힘든 고생을 하고 드디어 해방되자마자 독립운동 무관을 키우는 학교를 만들어요. 네. 자기들 벌어놓고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진짜 도대체 이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와, 도대체 고향이란 뭘까? 무슨 생각이었을까? 숭고하다. 그죠? 예. 숭고하네요. 아니 저는 숙모학교 이 현장을 찍어보면서 정말 헛웃음도 터지면서 숙연해지더라고 진짜. 제가 감히 이거는 따라할 수 없는 거다 이거는. 되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 여기 숙모학교 출신이 넘어와서 독립운동을 합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예, 연결이 예. 안 되는군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책에다가 돌아올 수 없던 사람들의 이야기. 대부분 못 돌아오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 숙모학교만이 아니에요. 이 4년 동안 이제 계약 노동자 생활 딱 끝내시고 김익주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탐피코라는 지방으로 딱 갑니다. 네. 탐피코. 그 탐피코에 가서 한국식 정자 모양의 2층 식당을 이제 개업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세요. 스페인풍, 멕시코풍 건물만 쫙 있는데 한국식 정자 모양의 목조 건물이 딱 들어선 거예요. 2층짜리가. 작은 건물이지만 되게 이제 눈에 확 띄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화풀이 돼요. 화풀. 오. 그 지역에 네. 탐피코에. 네. 이상한 건물이 들어섰으니까. 근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버시거든요, 이분이. 근데 내가 4년 동안 애니께 농장에서 고생하다가 경제적으로 처음으로 성공한 한인이 딱 됐어.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분은 거기서 번 돈을 임시정부에도 보내고 적십자에도 보내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국가재건의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또 돈을 보내주고 그러니까 뒤에서 독립자금을 계속 대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김익주라는 분은. 김익주. 그래서 멕시코에서 있었던 독립운동이 내가 몰랐지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었구나 진짜. 생각지도 못한 그런 감동적인 지점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식업으로 성공을 하셨는데 성공해서 버는 돈을 동적으로. 또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예.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뭔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한인들이요. 커피 안 먹기 운동, 금연하기 운동. 그럼 이제 그걸로 이제 십시일반 돈을 모으잖아요. 그걸 또 독립자금으로 냈다는 거예요. 납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주와 연해주가 우리 독립운동의 최전선이라면 여기는 어떻게 보면 후방에서 딱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제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알았어요. 근데 이 멕시코까지? 너무 여기는 진짜 몰랐다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가서 이런 사실도 좀 찾아보니까. 누가 보면 뭐 재벌들이 이민 가서 도와주는 줄 알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이렇게 멋진 일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익주 선생님을 포함한 멕시코에 있는 많은 선조들을 잠깐 생각하면서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하시죠. 꽃별의 해금 연주입니다. 그 봄날. 꽃별의 해금 연주였습니다. 그 봄날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멕시코 한인 이주 120주년을 맞아서 김동우 사진작가님하고 멕시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의 독립운동 사적지는 뭐 저는 사실 못 찾아가봤지만 그래도 좀 찾기가 비교적 편할 것 같은데 멕시코나 쿠바에 있는 사적지 찾는 건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여기서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 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보면 별 관심이 있겠어요? 이제 그 나라 분들은 전혀 모르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자료들이 있죠. 네. 국가기관에서 정리해 놓은. 근데 이 자료도 좀 오래된 자료고 그래서 그걸 보고 가보면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주소가 다르거나 내부로 찍어낸 장소가 다르거나 그래서 다 다르니까 이거 어떻게 찾냐. 그래서 주변을 또 이렇게 뒤지기도 하고.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헤맸어요. 국가 자료들 좀 김동호 작가님이 업데이트 좀 하지 그러셨어요.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이거 드릴 수 있는데. 관계자분 혹시 듣고 있다면 빨리 좀 연락 주세요. 멕시코에 있는 우리나라 유적지들 업데이트하는 게 필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고생해서 뒤지다가 이제 찾은 것도 있고요.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데는 또 못 찾기도 하고요.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고생이었지만 이제 이런 데 가면 항상 고가의 장비들을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것도 되게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작업 가면 무슨 뭐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최고 이제 싼 뭐 숙소만 찾는데 그 중에서도 장비 때문에 도난 위험 때문에 그냥 혼자 머물 수 있는 작은 방 이런 위주로 이제 많이 자고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런 숙소를 찾는 것도 좀 고되고요. 예. 장비 때문에 숙소 찾는 게 진짜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장비들이 도둑 맞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익주 선생님의 묘비를 찾으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찾은 건 아니고요. 이게 국가에서 찾아놓은 거를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이제 찾아갔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묘지 찾는 게 진짜 힘들어요. 공동묘지가 대부분 크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텍스트로 이걸 어디다만 써놓으면 그걸 보고 찾아가는 게 그게 쉽지가 그럴 것 않거든요. 같아요. 지도에다 딱 찍어주면 되는데. 네. 근데 그 지도 찍어놓은 것도 여기 공동묘지라고만 찍어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하여튼 물어물어 하여튼 찾았습니다. 찾기는. 네. 찾았는데 너무 작은 묘지에 그냥 시들어버린 꽃만 이렇게 꽂혀져 있는 이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제가 너무 안 좋아서 멕시코 시티에 있는 우리 독립운동가의 무덤인데 여기를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멕시코 시티에 있습니까? 예, 멕시코 시티에 있어요. 네. 김익주 선생님 무덤은요. 아까 얘기했던 도시 어디죠? 메리다에 있는 게 아니고? 예. 네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공동묘지 이제 정문으로 가서 꽃을 이제 한 다발 사서 거기 무덤에다 이제 꽂아드렸죠. 그리고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좀 찾아가기 쉽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정말요? 예. 그게 그럼요. 아니면 알 수가 없군요. 그럼요. 제가 구글 맵에 정확하게 찍어놨습니다. 어디라고. 예. 예. 그 현장을 저는 가면 항상 제 맵에 그걸 다 저장을 해놔요. 정확하게. 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우리 멕시코로 이주해간 선조들의 독립운동가들 이야기입니다. 김익주 선생님의 후손도 만나셨습니까? 네. 다비킴이라고요. 선생님 손자세요. 네. 그 멕시코 시티에 살고 계신데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처음 만났던 후손이에요. 그 다비킴 선생님 이제 어렵게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만나 뵀더니 이제 할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너무 이제 글썽글썽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가장 슬퍼했던 일. 남북이 분단되는 거. 광복이 된 다음에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분단이 되니까 내가 이러려고 독립운동 했나? 라는 이제 약간 자괴감이 드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워 하셨던 할아버지의 기억들이 있다. 그러면서 집에서 자주 나한테 썼던 얘기가 밥 먹어라. 한인. 공부해라. 그 말들은 우리말로 예, 우리말로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라오면서 한국 사람의 뿌리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만이라도 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내 딸도 이 한인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국에 뭐 이렇게 어학연수도 보내고 뭐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눈물 나네요. 여태 기억하는 말이 밥 먹어라. 예.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니까 건강에 공부 열심히 해라는 얘기예요, 진짜. 예.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다비킴은 그러면 이제 이 말만 한다는 거는 이 외에는 한국말 못 한다는 얘기군요. 왜냐면 3세 정도 되면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고 그 친구도 한국에 못 와봤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아니요. 한국에로 이제 와보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3세 중에는 못 와보신 분들이 많고 대부분 거기 현지 분들하고 친구고 거기 교육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 현지인하고 이제 결혼하는 비율이 확 늘어나요. 손자 정도 되면.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습도 변해요. 네. 그 중손자 때부터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멕시코는 한인 후손이 7세대까지 내려갔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너 120년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 그 정체성이 없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아, 그건 무례한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기억해 줘야 되는 주체는 우리다. 그래서 교류를 계속 해나가야 된다. 예. 이런 지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다비킴님과의 만남이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만나게 되신 첫 번째 이제 계기인 거고 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셨잖아요. 네. 근데 작가님 사진의 특징이 인물은 좀 흐릿하게 찍고 배경은 또렷하게 찍으세요. 네, 이제 현장에서 카메라에다가 이제 좀 필터를 껴서 장노출을 주거든요. 긴 시간에 셔터를 열어놓는데 중간에 제가 그 인물을 찍을 때 중간에서 한 10초를 찍는다 그러면 5초만 찍고 5초는 나오라 그러 이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뒤에 배경을 찍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이 좀 중첩되는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찍냐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 멕시코 이민사, 멕시코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졌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 하니까 우리 머릿속의 풍경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어진 역사에 대한 풍경인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지워지면 흐릿해지면 안 된다는 경고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 인물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정말 점점 흐려지고 있네요. 그럼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일례로 멕시코 하면 사실 도산 안창호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도산 안창호? 그럼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1917년부터 18년까지 도산 안창호가 멕시코를 10개월 동안 순회해요. 아, 그래요? 예. 10개월 동안 뭘 하냐면 한인 마을을 다 찾아다녀요. 한인들을. 그래서 독립운동에 좀 동참해 달라. 막 이런 이제 설교를 하고 다니면서 한인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다닌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갈 때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때 문제가 생겨요. 그때 집조, 그러니까 여권이 대한제국 여권이었어요. 네. 도산 안창호가 갖고 있었던 게. 근데 이게 미국 대사관에서, 멕시코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 집조를 보더니 아니 대한제국 없어졌는데 이걸로는 미국 다시 못 들어간다. 일본 영사관에 가서 일본 집조를 받아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산 안창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대한제국이 망국하기 전에 나라를 떠나왔기 때문에 난 아직도 대한제국 사람이다. 그래서 난 이 여권을 사용하겠다. 근데 안 받아들여지죠. 이 논리가. 그래서 어렵게 이제 국경까지 가서 사정한 끝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멕시코에. 그래서 끝내 일본 여권을 안 받으셨군요. 그렇죠. 그래서 멕시코에 가면 막 이렇게 도산 안창호에 이렇게 사진이 붙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의 한인들한테 가장 추앙받는 독립운동가는 안창호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거 다 잊어먹었죠. 안창호가 미국에 간지도 모르고. 예. 안창호가 멕시코에 간지 진짜 몰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창호 선생님이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예. 그 밖에 또 기억 남는 후손이 있으신가요? 그 메리다에 가면 이종호라는 분의 이제 후손이 있는데요. 이 이종호 선생님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주 이씨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왕손이었어요. 여기는 네. 왕족이었어요. 근데 멕시코 이민배를 왜 탔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고향에서도. 그 경성에서 그 당시에 한양에서 저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는데 네. 왜 타셨을까? 그러네요. 근데 그 멕시코 이민배 이분이 이종호라는 분이 타실 때 그 4시 그다음 국녀를 대동하고 탔다는 거예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이건 네. 정설은 고종이 이 이민에 대해서 몰랐다는 얘기인데 그럼 고종이 이걸 내줬다는 얘기야? 4시랑 뭐 국녀를? 뭐 얘기가 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밀지가 있었나? 어떤 밀명이 있었나? 너 여기 멕시코에 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봐라.
이런 밀명이 있었나? 라는 이제 추측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직 역사학자들이 정확하게 왜 이랬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어요. 오. 그래서 이분 무덤이 또 이분이 독립운동가예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한인 국민의 이런 활동들을 멕시코 땅에서 이제 해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메리다에서 돌아가시고 메리다에 지금 무덤이 있죠. 근데 네. 그때 이제 대동했던 그 내시와 그 궁녀들하고 같이 무덤을 같이 쓰고 계세요. 거기 가면 한자와 막 한글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페인 말만 써 있는데 그 다 알파벳인데 딱 그 한자랑 한글이 써 있는 무덤을 딱 보니까 진짜 그때 좀 이상했어요. 이상 야릇하더라고요, 느낌이. 메리다의 공동묘지에 공동묘지에 한글이 적혀 있군요. 그럼요. 이종원 선생님 무덤 거기 있습니다. 예. 네. 또 다른 후손들도 만나셨습니까? 여기가 아니더라도요. 뭐 미국 가서도 만났죠. 그 이제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드님도 만났던 이제 기억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도산 안창호의 사명을 가족들이 다 받아들인 것 같다. 그래서 가족들이 정말 큰 고통에 시달렸지만 한 번도 불평불만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뉴욕 갔을 때 청산리 전투의 마지막 생존자였던 이우석 선생님 후손 네. 따님 이춘덕 여사님 이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독립운동이 가족에게 남긴 게 도대체 뭐냐고 막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미국 가서 자기 딸 그러니까 이제 이우석 선생님이 손녀한테 이제 의탁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 비참하다.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뭘 막 해드리고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뭘 해드릴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그 얘기를 이제 들었던 이제 또 기억도 있습니다. 네. 이거 이제 오늘 쿠바 얘기도 하신다 그랬잖아요. 멕시코에 이주한 한인들이 쿠바의 독립운동 사랑도 연결이 됩니까? 이제 멕시코에 있었던 분들이요. 1921년, 그러니까 5년에 와서 21년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들어요. 쿠바에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단다. 왜냐하면 당시 쿠바는 또 사탕수수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가 더 벌이가 났대. 쿠바 사탕수수 밭에 가서 일하는 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알려진 거예요. 무슨 뭐 넥타이를 메고 사탕수를 자르고 뭐 밤마다 맥주를 마시고 뭐 이렇게 또 알려진 거예요. 뭐 가면 막 에덴 동산이야 막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한 거죠. 그래서 한 300명 좀 안 되는 사람들이 쿠바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1921년에. 네. 그래서 쿠바의 마나띠라는 항구에 도착을 해요. 근데 이제 마나띠에 도착하고 보니까 딱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 세계 설탕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거야. 아이고. 운도 참 어떻게 또 이렇게 운명이 장난인지 진짜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네. 사탕수수 밭에 일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탕 가격이 너무 폭락해서 저거 자를 인부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선택이 뭐였냐면 쿠바에 있는 애니깽 밭으로 가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네, 그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마탄사스의 엘 볼로라는 그 농장에 가서 이제 애니깽 농장에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쿠바에 또 꼬레아노라는 말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분들도 독립운동을 합니까? 쿠바에 있었던 분들의 독립운동이 있죠. 그 광주에서 있었던 그 항일학생 운동. 그 소식이 쿠바에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쿠바에 있는 한인들이 그 광주 항일학생 운동 지지 대회 같은 걸 열어서 여기서 모금을 해서 그 돈을 또 보내줘요. 그러니까 쿠바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 독립장을 모아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보내줍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예. 참 우리가 멕시코로 이민을 갔던 사람들 또 거기서 쿠바로 한 번 더 이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독립을 염원하면서 많은 힘을 모아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시간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해야 되고 좀 찾아보고 해야 될 텐데 이걸 김동호 작가님 개인한테 다 떠넘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제 못 가본 곳들이 많아서요. 더 이 작업을 좀 더 탄탄하게 더 해볼 생각입니다. 예.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남기신다면요.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를 많이 기억해 주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훈 작가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니시는 거군요. 네. 다음 이어지는 활동들 또 이어지는 책들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4주 동안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작가 김동우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